고성이는 영라에게서 받은 2억을 가방에 넣고 또다시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박진석, 이 인간 이혼도 안 해주고 나보고 식당일이나 하면서 살라는 거야? 내가 왜 그렇게 살아? 이혼이라도 해야 재산 분할이라도 받는 건데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변호사님, 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고성이가 물었어요. 변호사는 고성이가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어요. 박 회장 측에서 준비한 증거들을 보면 사모님이 이혼 소송을 걸면 오히려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어요. 고성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따님 사망 신고 위조, 간 이식 사기, 재산 횡령, 변호사가 하나씩 짚었어요. 이 문제들이 법정에 나오면 사모님이 감옥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고성이가 답답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만약 박 회장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법적 배우자인 부인이 상속을 받겠죠. 고성이는 변호사를 쳐다봤어요. 변호사는 급히 손을 저었어요. 물론 제가 그런 방법을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변호사는 고성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모님, 절대 불법적인 방법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정말 끝입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혹시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착수금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고성이는 소송은 안 하겠다고 말했어요. 소송을 해도 질 게 뻔한데 3천만 원을 쓸 이유가 없었거든요. 고성이는 상담료 50만 원과 지난번에 주지 못한 것까지 모두 계산하고 법무법인을 나왔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고성이의 머릿속은 차가운 바람보다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변호사가 안 알려줘도 다 아는 거였는데 괜히 변호사비만 날렸네. 변호사 상담은 고성이에게 법의 한계를 알려줬어요.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으니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박진석, 왜 나를 쥐새끼처럼 코너로 모냐고. 빠져나갈 구멍을 줘야 할 거 아니야. 이게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내 모든 걸 빼앗고 이혼도 안 해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더 있어. 변호사 상담은 고성이에게 법의 한계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동시에 더 위험한 길을 생각나게 해주었죠.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게 이렇게도 유리하게 돌아갈 줄 몰랐는데 고성이는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무서운 단어를 입력하기 시작했죠. 고성이의 선택은 이미 정해졌어요. 고성이는 PC방에 갔어요. 익명 커뮤니티를 뒤지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할까? 고성이는 여러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직접 할 수는 없었고 누군가가 필요했죠. 돈을 받고 일을 해줄 사람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고성이는 어둠 속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낡은 공장 지대 뒷골목이었죠. 남자는 4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물었어요. 고성이는 음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 하나를 곤란하게 만들어줘요. 곤란하게? 남자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어느 정도로요? 고성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결심한 듯 말했죠. 아주 큰 사고가 나게요. 그래서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게. 남자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고성이를 쳐다봤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남자가 말했어요. 얼마요? 고성이가 물었어요. 일단 계약금으로 1억 일이 성공하면 나머지 1억. 고성이는 숨을 삼키며 생각했어요. 큰 돈도 안 드네. 그래도 내가 가진 돈으로는 좀 모자른데 모자른 것은 박진석이 죽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방법은?
고성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남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교통사고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추락사고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거죠. 믿어도 되겠죠? 하면서 고성이는 가방에서 돈을 꺼냈어요. 여기 1억 있어요. 고성이가 돈을 건넸어요. 계약금입니다. 나머지는 일이 끝나면 드릴게요. 남자는 봉투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대상자 정보를 주세요. 남자가 말했어요. 사진, 일상 동선, 자주 가는 곳, 차량 번호 모든 거요. 고성이는 봉투를 하나 더 꺼냈어요. 안에는 박진석에 대한 정보가 가득했어요. 이름은 박진석이에요. 재벌 기업 회장이고요. 남자는 서류들을 훑어봤어요. 그리고 휘파람을 불었죠. 큰 물고기네요. 이런 사람은 경호원도 있을 텐데. 경호원까지는 없어요. 혼자 다닐 때가 많아요. 새벽에 조깅할 때, 주말에 골프장 갈 때 그때를 노리면 돼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2주 안에 처리하죠. 남자가 담배를 끄며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나는 절대 당신을 모릅니다. 만약 일이 틀어지면 당신도 나를 모르는 거고요.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락은 어떻게 하죠? 고성이가 물었어요. 이 번호로 문자 드릴게요. 남자가 쪽지를 건넸어요. 일회용 번호니까 한 번 쓰고 버리세요. 남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고성이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죠.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다른 방법이 없잖아 라고 읊조렸어요. 다음 날 박진석에게서 식당에 나가 일하라고 메시지가 왔어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돼? 나 안 가. 답장을 보내자 그럼 당신 범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겠네. 박진석이 으름장을 놓았어요. 고성이는 어쩔 수 없이 식당으로 향했어요. 26년 전 일했던 식당이었죠. 50대 여자 사장이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사장이 바뀐 터라 고성이를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서빙은 힘들겠어요. 사장이 주방을 가리켰어요. 설거지나 하세요. 설거지요? 고성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싫으면 그만두세요. 고성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마도 박진석이 시킨 것 같았어요. 주방에는 기름때 묻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손이 곱게 생겼네. 며칠 지나면 다 부르틀 거예요. 주방 아줌마가 생각해주는 척 말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이 데었어요. 무거운 냄비를 들 때마다 팔이 아팠죠. 야, 제대로 안 닦였어. 다시 해. 주방장이 소리쳤어요. 저녁 시간 그릇은 끝없이 쌓였어요. 고성이는 손을 더 빨리 움직이다가 그릇 하나를 떨어뜨렸죠. 뭐 하는 거예요? 월급에서 깔 거예요. 사장이 소리쳤어요. 밤 10시 영업이 끝나고 바닥 청소까지 마친 고성이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곳곳에 상처가 나 있었죠. 단칸방에 주저앉은 고성이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동안 쌓아온 내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그런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라고. 박진석 가만 안 둘 거야. 기다려. 내가 너보다 무서운 여자라는 걸 깨달을 거야. 아니 깨닫기도 전에 넌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며 고성이는 청부업자 연락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문자가 왔어요. 오늘 새벽 6시에 실행합니다. 조깅 코스에서. 고성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드디어 새벽 6시가 되었어요. 박진석은 평소처럼 운동복을 입고 집을 나서 조깅 코스로 향했죠. 아직 어두웠고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박진석은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어둠 속에서 회색 차량 한 대가 나타났어요. 천천히 박진석을 따라오고 있었죠. 박진석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차량이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점점 빨라졌죠.
그런데 어떤 한 남자가 50m 뒤에서 박진석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 안에서요. 한강변은 아직 어두웠고 조명은 듬성듬성했어요. 수상한 차량이 포착됐어요. 회색 SUV가 천천히 박진석을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시동을 걸었어요. 며칠 전 그 여자가 만난 남자 차량이랑 번호판이 같아. 그 사람이 중얼거렸어요. 회색 SUV가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점점 빨라졌죠. 박진석을 향해 일직선으로 돌진하고 있었어요. 안 돼. 그 남자가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문도 닫지 않은 채 전력으로 달렸어요. 박진석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달리고 있었어요. 30m, 20m, 10m. SUV의 엔진 소리가 커졌어요. 5m, 3m. 회장님. 그 남자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박진석이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그 남자가 박진석의 등을 잇는 힘껏 밀었어요. 박진석은 조깅로 옆 잔디밭으로 떠밀려서 대굴대굴 굴렀죠. SUV의 범퍼가 그 남자의 몸을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그대로 공중으로 튕겨 올라갔어요. 3m 높이까지 날아올랐죠. 공중에서 한 바퀴 회전하는 그 남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쿵. 그리고는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졌어요. 먼저 왼쪽 팔이 바닥에 부딪혔어요.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몸 전체가 바닥을 구르며 미끄러졌어요. 끼익. SUV는 급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그대로 방향을 틀어 도망갔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박진석이 잔디밭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왔어요. 그 남자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왼쪽 팔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얼굴과 팔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운동복은 찢어져 있었고 곳곳에 찰과상이 보였죠. 이보세요,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박진석이 그 남자를 흔들었어요. 아니, 이 사람 영나 경호하던 이지환 아니야? 어떻게 여기로 온 거야? 회장님. 지환이 가까스로 눈을 떴어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네. 박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네가 날 구했잖아. 박진석은 급히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른 새벽이라 사람이 없었어요. 급히 휴대폰을 꺼냈죠. 어떻게 자네가 나를 구하러 온 건가? 박진석이 119에 전화를 걸면서 물었어요. 자네 경호 그만둔 거 아닌가? 성재 형이 저를 보냈어요. 지환이 고통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회장님을 지키라고요. 알았네. 더 이상 말하지 말게. 구급차 온다. 박진석이 자신의 운동복 재킷을 벗어 지환의 상처를 감싸줬어요. 지환이 일어나려고 했어요. 가만히 있어. 박진석이 지환을 붙잡았어요. 자네 팔이 부러졌어. 움직이면 안 돼. 지환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박진석은 지환의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려는 듯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왼쪽 팔골절입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며 말했어요. 깁스해야 하고요. 6주 이상 걸릴 겁니다. 다행히 다른 곳은 타박상과 찰과상 정도라 다행이에요.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 다친 거면 정말 행운이세요. 치료를 마친 지환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왼팔에는 하얀 깁스가 감겨 있었죠. 박진석도 검사를 받았어요. 잔디밭에 굴러떨어져서 약간의 타박상만 있었어요. 성재가 급히 병원에 도착했어요. 성재가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들어왔어요. 사정을 들은 성재는 지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지환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박진석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자네가 지난번에 영나도 구했고 이번엔 내 목숨까지 구했어. 우리 부녀의 생명의 은인이구만. 어떻게 고마움을 표해야 할지 모르겠네. 혹시 뭐든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해주겠네. 지환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성재를 쳐다보고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죠. 아버지 성재가 말했어요. 지환이 형, 지혁이가 심장병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제 친구 아시죠? AP그룹 대표요. 박진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성재 네 친구라는 이지형? 젊은 사람이 어쩌다 갑자기 심장이 아픈 거야? 심장 이식이 필요한데 치료를 포기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지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회장님, 형은 심장 이식을 아예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당장 죽을 수 있답니다. 형은 우리 가족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형이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회장님 살렸으니 우리 형도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회장님이 원하는 거 말하라고 하셔서 그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원하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성재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지혁이는 저에게도 제일 소중한 친구예요. 제발 지혁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박진석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어요. 알았다. 박진석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병원장님, 박진석입니다. 심장 이식 대기자 명단에 최우선으로 올려줄 환자가 있어서요. 잠시 후 박진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대기자가 300명이라고요?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 데만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요? 성재와 지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진석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죠. 비서실장 박진석이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M&A 팀 소집해. 심장 전문 병원 인수권 검토할 거야. 네. 병원을 인수하신다고요? 전화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심장 이식 전문 병원. 국내에서 제일 큰 곳으로. 박진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오늘 안으로 리스트 뽑아서 보고해. 박진석은 전화를 끊고 성재와 지환을 쳐다봤어요. 아버지, 병원을 인수하신다고요? 성재가 놀라서 물었어요.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기자가 300명이면 언제 차례가 올지 모르잖아. 차라리 병원을 사서 지역을 최우선으로 치료하는 게 빠르지. 지환군은 영나와 나를 구해줬어. 지혁이와 그 부모님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내가 신세를 진 거야. 박진석이 성재를 쳐다봤어요. 우리 성재가 힘들 때 날 대신해서 돌봐준 사람들이지. 내가 미처 그걸 몰랐더군.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아세요? 네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 그 말 다 새겨듣고 있었단다. 나와 고성이는 박진석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성재에게 부모로서 제대로 못해줬어. 고성이 말만 듣고 성재 여자친구한테 무례하게 굴기도 했고. 아버지 성재가 놀라서 쳐다봤어요. 수빈이지? 그 아이한테 미안하더라. 박진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역을 꼭 살리고 싶어. 병원을 사서라도. 지환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마워할 건 없어. 박진석이 지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네가 내 목숨을 구했잖아. 이제 내가 자네 형을 구할 차례야. 며칠 후였어요. 박진석의 비서실장이 보고를 했어요. 회장님, 서울 H병원 인수권 검토 완료했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 건수 국내 1위이고 전문 의료진도 최고 수준입니다. 인수 가격은? 박진석이 물었어요. 약 3,500억 원 예상됩니다. 박진석은 잠시 생각했어요. 큰 돈이었지만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죠. 좋아, 진행해.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회장님. 박진석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성이가 26년간 몰래 모은 돈도 있지. 박진석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돈도 좋은데 써야겠군.
사람 죽이는데 쓰려던 돈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야. 박진석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저녁 박진석의 서재였어요. 박진석과 성재가 마주 앉아 있었죠. 성재야 박진석이 위스키 잔을 돌리며 물었어요. 지환이가 어떻게 우리 경호를 하게 된 거지? 자세히 말해봐. 성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새엄마가 우진이 간이식 해준 쌍둥이 동생을 협박하고 있었어요. 우진이 찾아내라고요. 안 그러면 은호 가족들을 가만히 안 두겠다고요. 뭐? 박진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경호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마침 지환이가 영나 경호를 그만두고 경호회사에 지원서를 냈더라고요. 경호회사에 의뢰하면서 우연히 알게 됐어요. 지환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지환이하고 또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고용했고 은혼의 가족을 지키게 했어요. 성재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새엄마도 감시하라고 했고요. 현명한 판단이었어 박진석이 인정했어요. 고성이를 감시하던 중에 수상한 남자와 만나는 걸 발견했죠. 성재가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지환이에게 아버지를 직접 지키라고 했습니다. 박진석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어요. 나도 고성이를 감시했는데 미처 그런 짓까지 하는 걸 몰랐구나. 네가 아버지를 지켜줬구나. 고맙다 아들. 박진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성재야 박진석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또 사표 낼 거야? 성재는 놀라서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네가 수빈이 때문에 사표 낸 거 안다. 박진석이 말했어요. 고성이 말만 듣고 내가 수빈이를 무례하게 대했어. 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미안했다. 아버지가 잘못 판단했어. 성재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박진석이 위스키 잔을 내려놓았어요. 성재야, 앞으로 네가 회장 될 준비해봐라. 네. 성재가 눈을 크게 떴어요. 너 말고 누가 하겠어? 이제 나는 너만 믿을 수 있어. 오늘 네가 보여준 판단력, 책임감 모두 회장감이라는 증거야.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보다 더 나은 회장이 될 거야. 그러니까 사표 같은 거 다시는 생각하지 마. 박진석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수빈이도 잘 챙겨. 나 사실은 수빈이 마음에 들었단다. 놓치지 마. 네, 아버지. 성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며칠 후 성재는 지역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손에는 병원 인수 계약서가 든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지여가 성재가 문을 열며 불렀어요. 지역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가 거칠었죠. 이거 봐. 성재가 봉투를 건넸어요. 지역은 서류를 꺼내 읽었어요. 그리고 놀라서 고개를 들었죠. 병원 인수 계약서? 지역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서울 심장센터 그 병원을 샀어. 너 살리려고. 성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지역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죠. 말도 안 돼. 지역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너무 과해. 뭐가 과해? 성재가 지역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너와 너의 가족들이 있어서 엄마가 없어도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거야. 네가 고등학교 때 날 구해준 그때부터 쭉 그래왔어. 성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넌 나한테 형제라고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이제 내가 널 지킬 차례인데 왜 거부하냐고. 지역도 눈물을 흘렸어요. 지환이가 우리 아버지 목숨 구하면서 팔이 부러졌어. 그리고 너 살려달라고 아버지께 부탁했어. 나도 그랬고. 우리 아버지도 어떻게든 너를 살리고 싶어 하셔. 진짜야. 예전에 차갑던 그런 아버지가 아니셔. 지역의 어깨가 떨렸어요. 그리고 은호 후배도 네 병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매일 울고 있는 것 같고. 너 죽으면 평생 후회하면서 살 거야. 지역은 벽에 기대어 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나는 네가 죽는 거 못 본다. 두 친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한참 후 지혁이 물러서며 물었어요. 정말 나를 살릴 수 있어? 지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최고의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어. 일단은 인공심장으로 시간을 벌면서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다가 심장 이식을 최우선으로 받으면 되는 거지. 너 얼마든지 살 수 있다니까. 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수술 받을게.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 성재는 지혁을 와락 껴안았어요. 고마워, 지혁아. 내일 당장 병원 가자, 성재가 말했어요. 그리고 은호한테도 말해, 내가 치료받기로 했다고. 지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서 전화해. 성재가 지혁의 휴대폰을 건넸어요. 지혁은 떨리는 손으로 은호의 번호를 눌렀어요. 다음 날 지혁은 서울 심장센터에 입원했어요. 곧바로 인공심장 수술이 진행됐어요. 수술실 밖에서 상철과 지환, 그리고 성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호도 와 있었죠. 수술 잘 될 거예요.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야지. 상철이 눈물을 닦았어요. 6시간 후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의사가 나오며 말했어요. 정말요? 상철이 벌떡 일어났어요. 인공심장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적합한 기증자만 나타나면 됩니다. 가족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기적 같은 소식 2주 후였어요. 지혁은 인공심장을 달고 회복 중이었어요. 여전히 약하지만 얼굴에 생기가 돌았죠. 병실 문이 열렸어요. 담당 의사가 급히 들어왔어요. 이지혁 환자분. 의사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네. 지혁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적합한 심장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지혁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지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내일 당장 이식 수술 가능합니다. 내일? 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문이 활짝 열리며 상철과 지환이 뛰어들어왔어요. 지혁아, 들었어? 상철이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아버지 지혁이 아버지 품에서 울었어요. 형. 지환도 달려와 형을 안았어요. 성재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지혁아, 축하해. 성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은호도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지혁은 은호를 쳐다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은호야, 지혁이 작게 불렀어요. 은호는 병실로 들어와 지혁의 손을 잡았어요. 잘 됐어요, 지혁 선배. 은호가 울면서 동시에 웃었어요. 다음 날 새벽 지혁은 수술실로 옮겨졌어요. 무서워? 성재가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아니, 지혁이 웃었어요. 이제는 살고 싶어. 잘 될 거야. 성재가 말했어요. 수술실 문이 닫혔어요. 10시간의 긴 수술이 시작됐죠. 복도에서 가족들은 기다렸어요. 상철은 계속 왔다 갔다 했고 지환은 의자에 앉아 기도했어요. 은호는 복도 한쪽에 앉아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상철 부부가 은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지혁이 이제 살 거야. 오후 3시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으며 웃고 있었죠. 수술 성공했습니다. 정말요? 상철이 달려갔어요. 네. 새 심장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이지혁 환자분, 이제 정상적인 생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상철이 의사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일주일 후 지혁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기분이 어때? 성재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좋아, 지혁이 웃었어요.
숨쉬기가 편해 이렇게 편한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 지역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어. 지역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성재는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앞으로 오래오래 살아 성재가 말했어요. 병실 문이 열렸어요. 은호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죠. 지역은 은호를 쳐다봤어요. 환한 미소를 지었죠. 은호야 고마워 지역이 말했어요. 은호는 꽃다발을 놓고 지역의 손을 잡았어요. 선배가 살아줘서 고마워요. 성재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어요. 두 사람을 위해서요. 박진석의 서재였어요. 창밖으로 밤 풍경이 보였죠. 며칠 전 지환이가 제출한 보고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고성이가 청부업자를 고용한 증거들이었어요. 문이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성재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경찰서에서 연락 왔습니다. 성재가 말했어요. 청부업자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고성이가 사주했다는 증거도 확보했고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고소하실 겁니까? 박진석은 아들을 쳐다봤어요. 왜? 불쌍해 보이나? 박진석이 물었어요. 아니요, 성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자격이 없죠. 다만 영나 생각이 나서요. 박진석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박진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생각이 많았어. 박진석은 자리에 앉았어요. 성재도 앞에 앉았죠. 사실 박진석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고성이를 단칸방으로 보내고 식당에서 일하게 한 건. 박진석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처음부터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었어. 박진석이 계속 말했어요. 네. 성재가 놀라서 쳐다봤어요. 그 여자가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박진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영나 엄마라는 걸 생각해서 다시 받아들일 생각도 했었어. 박진석이 인정했어요. 성재는 아버지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물론 예전처럼은 아니야. 박진석이 덧붙였어요. 하지만 최소한 인간다운 삶은 살 수 있게 해줄 생각이었지. 영나가 내 딸이잖아. 박진석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영나한테는 엄마가 필요해. 아무리 고성이가 나쁜 짓을 했어도 영나한테는 친엄마야. 그래서 기다렸어. 박진석이 말했어요. 고성이가 단칸방에서 반성하고 식당 일 성실하게 하면서 변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그런데 그 여자는 박진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어. 반성은커녕 청부업자를 고용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박진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더 이상 용서해줄 가치가 없는 여자야. 영나한테도 2억을 뜯어냈어. 박진석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딸을 협박해서 돈을 받아냈다고. 그 돈으로 날 죽이려고 했고.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여자가 무슨 엄마야? 성재는 아버지의 판단이 옳다는 걸 알았어요.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어.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살인청부 미수죄로. 거기에 은호 사망 신고 위조, 간 이식 사기, 재산 횡령. 고성이 박진석이 중얼거렸어요. 나는 내게 기회를 줬어. 마지막 기회를. 하지만 넌 그걸 배신했어. 박진석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이제 법이 널 심판할 거야. 박진석이 말했어요. 박진석은 경찰서에 출두했어요. 고소장을 제출했죠. 고성이를 살인청부 미수 혐의로 고소합니다. 박진석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형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증거 자료도 다 있습니다. 성재가 USB를 건넸어요. 지환이가 촬영한 영상, 녹음 파일, 청부업자와의 통화 내역, 계좌 이체 기록 전부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합니다. 바로 구속영장 신청하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경찰서를 나왔어요. 차 안에서 성재가 물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박진석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괜찮아. 이게 맞는 일이야. 박진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고성이, 넌 스스로 선택했어. 반성과 성실함 대신 살인을 선택했지.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해. 이렇게 말하면서 박진석의 차는 조용히 출발했어요. 고성이가 법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KBS2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 예고편을 토대로 개인적인 상상에 의한 스토리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엄마 드라마더였습니다.